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관광사업 통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여행업, 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제12조에서 20조까지고요.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은 제21조에서 34조까지입니다.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광종사원은 제35조에서 40조까지입니다. 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노란색과 빨간색 보이시죠? 이 표시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함께 볼까요? 기획여행의 광고 표시사항은 2018년과 2019년 연속 기출문제였습니다. 종류가 많지만 상식적인 내용이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볼까요? 여행업의 등록번호 여기 있죠? 하나투어 관광등록번호 있고요. 상호하고 소재지, 상호는 하나투어,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빌딩 이렇게 있죠. 기획여행명이 있고요. 일정하고 며칠 일정인지 어디를 가는지 일정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행 경비가 얼마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최저 여행 인원 몇 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은 영업보증보험 22억 1,000만원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액수에 대해서. 여행 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부득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나와 있다. 여행 목적지, 여행 경보 단기 표시되어 있고요.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 문제입니다.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은 교통, 숙박, 식사, 서비스 내용, 니은, 여행명, 일정, 주요 여행지, 디귿,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규정. 네, 다 기억, 니은, 디귿 다죠? 정답은 1번이죠. 리을, 미음 아니죠? 2018년 문제도 한번 볼까요? 광고를 하려는 자가 표시해야 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여행 경비 포함이죠? 두 번째 최저 여행 인원 포함이고요. 세 번째 여행업의 등록 번호 아까 보셨잖아요. 네 번째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표시해야 될 사항이죠. 정답은 4번이죠. 13조 국외 여행 인솔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여행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합니다. 정하는 요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인솔자 자격증 샘플이 있습니다. 2교시에도 영상을 보시면서 지루함도 좀 덜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게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픽사베이에서 온다거나 사진을 갖고 와도 이상이 없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에 있어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 취득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어야 되고 소양 교육을 이수를 하고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개정 법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사항에서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변명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국가 자격이 대여 등을 통해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거죠.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죠. 13조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한해서 이 자격을 취소한다. 어렵게 자격증을 받았는데 안 빌려주겠죠.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정답은 3번이죠. 업종별 관광협회고요. 교재 59쪽에 나왔는데요. 시행령 65조 내용이죠.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해당 서류, 사진 2매를 첨부하여서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라든가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격시험 및 출제 시행 채점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 관광협회는 관광식당업이나 관광사진업, 여행자동차, 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이 있는 거죠. 2017년도 문제, 관광학 개론의 문제지만 관광법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외 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것도 해당되죠. 두 번째,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고 소양 교육을 이수한 것도 해당이 되죠.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한다. 세 가지 모두 해당되고, 네 번째, 전문대학 이상 관광 분야 전공, 이것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죠. 여행 계약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행업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행 계약을 체약해야 합니다. 여행 계약에는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행지 안전정보의 제공은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보기 4개 중에서 다른 거 1개 하면은 출제하기 좋겠죠. 또 2017년도 기출문제에도 출제되었고요.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행지 안전정보의 제공은 방문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에 설치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해외여행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내용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부 사이트가 있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죠.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서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외교부 안전공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사이트,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해가지고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특별여행주의보 있죠. 빨갛죠, 색깔이. 2017년도 문제고요. 안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잖아요. 문제 답 바로 보이시죠? 답은 4번이죠. 바로 나와가지고 별도로 설명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조 볼게요. 관광숙박업의 승인. 이 법 15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에 있는 종류죠. 즉 관광호텔업이나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이 됩니다.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익숙치 않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지 및 대지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부지는 집이나 공장 따위의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데 쓰이는 땅입니다. 대지 면적이 집터로서의 땅이고요. 연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의 면적을 모두 합한 넓이입니다. 부지 및 대지 면적, 연면적이 모두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객실수 또는 객실 면적 변경 시에도 이거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에만 해당이 되고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 변경 혹은 호텔업 종류 간 업종 변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은 관광객 이용시설업하고 국제회의업인데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 시설업인데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거죠.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협의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련해서 문제 출제도 가능하겠죠.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첫 번째 이제 객실 수 또는 객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에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앞에서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교재 64쪽을 참고하시면 있고요. 두 번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나 5개 전시 면적을 변경을 할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
전시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분의 1 이상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100분의 10 이상 맞죠? 4번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이게 아니죠? 100분의 10이죠. 정답은 4번이죠.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답 바로 나오죠? 네, 답이죠. 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이죠. 국제회의 기획업이 아니라 시설업이죠. 전문 휴양업이나 종합 휴양업, 관광, 유람선업은 다 해당되죠. 자, 16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는 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인가라는 건 행정관청이 어떤 법률 관계 당사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거든요. 승인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농지법에 대한 농지 전용의 허가. 전용이라는 말은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 전환이라는 용어하고 유사한 거고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및 산지 전용 신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지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해놨어요. 사방지 뭘까요? 장마가 올 때 산사태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을 사방지라고 합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이런 내용을 아시는 것도 좋지만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인지, 그 농지 전용인지, 산지 전용인지, 사방지에 관련된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볼까요? 초지 전용. 그러면 초지는 초본식물로 덮인 토지, 주로 이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고요. 그림 가장 왼쪽에 풀, 초지 있잖아요. 하천 공사 등의 인가나 점용 허가 및 실시 계획. 점용이라는 거는 자기 생활이나 사업을 위해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 지역 또는 수역 등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공유수면에 관련돼서는 퍼블릭 워터라고 하죠. 바다나 하천, 호수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이나 수류죠. 사도법에는 사도개설이다. 사도는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도로. 여기가 이제 공용도로면은 공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사도라고 하죠. 사설도로. 2019년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 허가나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농지, 초지, 하천, 사방사업법 이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하천법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천구역 결정의 허가가 아니라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에 인가하고 이때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죠. 17조 등록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란 관광-숙박업, 그다음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이죠.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이나 세 번째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시설업이죠. 이것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을 해서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으로 해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 제도는 심의 대상 업종의 경우 여러 가지 시설과 업종을 복합하여 경영하고 있어서 모든 업종의 등록을 위해 개별적으로 해당 행정관청에서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와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 같이 해서 거기서 하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겠죠.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요. 회의 운영은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요.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을 합니다.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 아닌 것은 1번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인데 유람선업 중에서 일반 관광유람선업하고 크루즈업 둘 다죠. 국제회의 시설업, 관광호텔업이 아닌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관광 숙박업의 등급을 한번 볼까요? 관광 숙박업의 등급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감염병인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누가 하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고요. 무엇을? 관광 숙박업에서 호스텔을 제외한 하고는 모두입니다. 개정 법령으로 가족 호텔업도 추가된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도 결정을 합니다. 예, 별이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있죠. 등급 결정의 발생 이유, 즉 이제 등급 결정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호텔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등록 결정의 이제 유효기간이 3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에서 150일 사이, 그다음에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운영 실태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등급 결정 수탁 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하여서 그 다음에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다음 부득이한 경우에 60일 범위에서 연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호텔업 등급 결정의 평가 요소는요, 서비스 상태라든가 객실 및 부대 시설의 상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가 있습니다. 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볼까요? 시행규칙이 2020년 4월 28일 날 개정이 됐고요. 호텔 등급 결정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항공저통 호텔업, 소형 호텔업인데 그 부분에 가족 호텔업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호텔업의 등급 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호텔업의 범위에 가족 호텔업을 추가하였다. 가족 호텔업도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서 등급 결정을 신청을 하는 거죠. 등급 결정 수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날짜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 4월 달이면 불확실성이 클 때잖아요. 법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제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입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38조 2항에 따라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위기경보의 해제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의 범위에 대해서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서 범위를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호텔업 등급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를 고려를 했다. 3년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에서 이제 150일 사이에 받아야 하는데 호텔 등급 평가 실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이제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을 결정을 받기 전에 종전의 등급 결정을 유효하도록 한다 하는 거죠. 검사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유효기간을 다음 검사할 때 결정을 받기까지 등급을 유효한 걸로 이제 연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비드19,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죠. 2018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의무적으로 호텔업을 등록해야 하는 업종은 보기가 5개라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1개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2018년도 기출문제였고요. 보기는 1, 2, 3, 4번까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호텔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호텔업이 답인데요. 여기서는 개정됐잖아요. 2018년도 그 시험 본 이후에 지금 만일 이게 문제가 푼다면은 답은 5번 호스텔업이 되겠죠. 네, 2016년 문제인데요.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등급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급 결정 3년. 예, 맞죠? 시행규칙 25조 2항이 있는데 보류의 경우 60일 이내에 재신청을 한다. 관광 펜션업에 대해서 등급 결정 한다 안 한다? 예. 안 하죠. 정답은 3번이죠. 4번도 25조에 나온 내용인데요. 교재 71쪽을 참고해 주세요. 수탁기관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0조 보시죠. 분양 및 회원 모집의 대상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그러니까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 2종 종합휴양업에만 해당된다 하는 거고요.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 관광사업을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혹은 하여서는 안 된다. 분양은
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관광 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서 이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잖아요. 시행령 23조 보시면은 회원 모집에 대해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하고 호텔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 2종 종합 휴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이죠. 2018년도 기출문제인데요. 문제는 회원 모집 및 분양에 관해서지만 관광사업 분류, 대분류나 세분류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죠. 분양 및 회원 모집 관광사업은 어디라고 했죠? 휴양 콘도미니엄업하고 호텔업이라고 했잖아요.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방업은 호텔업이 아닌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죠. 그래서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서는 2종 종합 휴양업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관광진흥법 20조를 보시면 관광 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서 휴양 콘도미니엄업하고 호텔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제2종 종합 휴양업 같은 경우는 그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 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안 된다. 회원 모집을 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은 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된다 하는 거죠. 이제 카지노라고 보시죠. 카지노를 사행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사행행위.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서 이제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을 하거나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이제 근로의욕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로서는 금지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용이 되는 거죠. 현재 가능한 사행산업은 카지노업이나 경마, 경류, 경정이라고 그 고속정, 엔진을 단 고속정이 있거든요. 복권 등이 있습니다. 사진은 슬롯머신, 슬롯머신이고 테이블 게임이죠. 테이블 게임 외웠고 포커라든가 주사위라든가 이런 것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 요건을 보는데요. 관광 호텔업 중에서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이나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는 경우 4가지가 있죠. 외래 관광객 유치 계획을 가지고 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재정 능력이 되고 그다음 영업 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 방안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 건전한 운영과 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죠. 그래서 국내 운영하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 16곳이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곳이 한 군데 정선에 강원랜드 있죠. 총 17군데가 있고요.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8곳, 가장 많고 서울 3곳, 부산 2곳, 강원 2곳하고 인천, 대구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고요. 강원랜드 2019년도에 290만 명 정도가 갔고요. 매출은 약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51만 2천 원 정도 쓴 거죠. 매출이라는 거는 카지노에서 받은 거에서 그 손님한테 나간 돈을 뺀 금액을 이제 매출이라고 하죠.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인데요. 여객선에서도 카지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이 이제 추가되었고 나머지 4가지 내용은 앞서 살핀 내용하고 동일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업의 허가 제한 관련된 이거는 2017년도의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60만 명 이상 이제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신규 허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증가 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60만 명 증가할 때마다 이제 2개 사업 이하의 범위를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밑에 있는 내용 파란색 부분 한번 쭉 각자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업의 신규 허가 요건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규 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 외래 관광객이 6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60만 명당 이렇게 2개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허가 요건 관련돼서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여객선 같은 경우는 2만 톤급이라고 했죠. 여기는 5만 톤급이니까 답은 바로 나오죠. 재정 능력, 사업 계획의 수행이 필요한 재정 능력이라든가 현금과 치입의 관리, 영업
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 방안이 수립이 되고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 외에도 보기에는 없지만 허가 요건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 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이라는 거죠. 다음 카지노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업의 시설 기준은 세 가지 있으니까 문제 내기 좋겠죠. 보기 4개 중에서 하나 아닌 거 고르는 거. 그래서 330제곱 이상, 그리고 1개 이상의 외국항 환전소, 4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구 및 시설이 있어야 된다. 카지노업의 시설 기준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니까 보기 중에 하나 아닌 거를 딱 넣어놓고 고르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업의 종류 중 몇 종류? 3종류가 아니라 4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 기구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한번 볼게요. 카지노업의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계정 위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22조, 24조, 25조는 생략을 했어요. 시간 내서 한번 봐주시고요. 영업의 종류에는 제가 사진으로 다 볼 건데요. 카지노업은 영업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보시면 되죠. 테이블 게임, 전자 테이블 게임은 다 동일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가지 되는데 이게 전자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실제 테이블로 하느냐의 차이지 이 안에 있는 거는 같고요. 머신 게임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와 있는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야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멈춤하시고 그림이라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자 테이블하고 머신 게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테이블 게임하고 전자 테이블은 상당히 많은데 머신 게임은 몇 가지죠? 2가지밖에 없잖아요. 슬롯 머신하고 비디오 게임하고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나오기 좋겠죠. 2019년도 기출문제인데요. 머신 게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슬롯 머신하고 비디오 게임이라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비디오 게임. 이런 빅킬이나 아니면 바카라, 마작은 다 테이블 게임이다. 테이블 게임이나 전자 테이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카지노업 영업준칙 법령 제28조고요.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은요. 1일 8시간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요.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 드롭박스, 부착 및 내기 금액 한도액을 표시할 의무가 있고요. 슬롯 머신이나 비디오 게임의 최소 배당률이 있고요. 전산시설 및 환전소, 계산실, 폐쇄회로 관리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 참여 불가 등의 행위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6번부터 9번까지는 시행규칙 내용인데요. 앞에서 반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내용 위주로 볼게요. 7번 보시면은 이론적인 배당률은 75% 이상이고요. 8번 보시면은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교재 또는 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있거든요. 내용이 좀 많은데 전체 내용은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 준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폐광지역은 이제 카지노 영업 준칙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을 구분하고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 판매 및 제공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4시간 동안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테이블 게임 최고 한도액은 1인당 1회 10만원 이하고 1인당 1회 30만원 이하에서 인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 이용자 비밀 보장, 이용자에 관한 자료 공개 및 누출 금지가 있고요. 단서 조항이 있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 요청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른 내용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카지노 영업소에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답은 4번이죠. 기금 납부로 넘어갈게요.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하는 거죠. 총 매출액 개념 말씀드리면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제 총 매출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징수 비율은 아래와 같죠.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 또 10억 초과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의 100분의 1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에다가 총 매출액의 10억을 초과하는 금액, 이제 100분의 5를 이제 초과하는 거고요. 그 10억에서 100억 사이니까 90억이잖아요. 90억의 5%니까, 4억 5천이 되죠. 그래서 4억 5천에다가 1000만 원 더하면은 4억 6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 6천만 원 더하기 총 매출액 중 1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그것의 100분의 10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라고 한 게 가장 최고가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테이블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어렵게 계산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연간 총 매출액이 160억이다.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160억이다 하면은 100억 초과잖아요. 100억 초과면은 4억 6천 원리는 이해하셨잖아요. 10억에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이제 1000만 원이고 10억에서 90억 초과하는 금액 90억이죠. 90억에 100분의 5니까 4억 6천만 원이죠. 160억이라고 했으니까 100억을 초과해서 60억이 초과됐잖아요. 60억에다가 100분의 10 하면은 6억이죠. 그래서 답은 4억 6천에다가 6억을 더하니까 10.6억이 되겠죠. 2014년도에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2018년도 문제에는 이제 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해야 할 납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이제 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이 포함이 된다가 아니라 이게 틀렸죠. 공제된다. 답은 1번이죠. 2번은 100분의 10 맞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안 봤어요. 근데 30조 내용에 있는 거였고요. 3번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죠. 그래서 체납된 납부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요. 네 번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 독촉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하는 내용이 있죠. 지금부터는 유원시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시설업은 종래에는 공중위생법에 속했으나 1999년도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죠. 세계적인 테마파크 발전하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기 위함이죠.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은 유원시설업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일반 유원시설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한 차례 하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는 2014년도 기출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종합은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6종 이상이고요.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이고요. 기타는 뭐라고 그랬죠?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한 종류가 있긴 하는데 안전성 검사는 없다 하는 거죠. 2014년도 기출문제죠. 종합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이라고 했죠. 일반은 3년이죠. 정답은 4번이죠. 이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는 거죠.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안전과 위생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물놀이형 시설은 익사사고라든가 보건위생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많지만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주 등이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신장 제한 등에 대한 것도 있죠. 어린이는 이용이 제한이 된다거나 보호자와 동행을 하도록 하고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심 1m인지 몇 m인지 표시되어 있고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여서 이렇게 침전물 없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 있고 유기시설 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 수용 인원, 가능 인원이라든가 순환 횟수, 수질 검사 등의 결과를 게시를 하고 관리요원을 배치를 하죠. 항상 점검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안전요원이 배치 위치를 확보를 하고 수심 1m 미만일 때는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고요. 1m 이상이면은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안전요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나 수상안전 관한 교육을 받은 자고요. 이용자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요원, 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을 한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2015년도 기출문제였죠. 수심 1m 이상 풀에서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 있고 660제곱미터당은 최소 1인이라고 했죠. 정답은 2인이 아니라 1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물놀이용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한 그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 중인 물놀이용 유기기구 시설 사업장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한 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안전성 검사 한번 보실까요? 네. 2014년도에 세월호라는 끔찍한 이제 침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의식이 커졌죠. 유기기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이 되었죠. 유기기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5년에 법률 개정이 되었는데요. 유언시설업자 및 유언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죠. 한 종류에서 10가지 종 이하일 때는 1명을 배치하고요. 11가지 이상, 20종 이하다 그러면 2명을 배치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21종 이상이다 3명을 배치를 합니다.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2017년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종합유원시설업 하고 일반 유언시설업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유언시설업 중에서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에는 어떤 상황을 뜻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유언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 중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문체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는 거죠. 언제냐 하면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거나 중상자, 의식불명이나 신체 기능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때 2주 이상 입원 치료자가 동시에 3명 이상이 발생을 하거나 1주 이상 입원 치료자가 동시에 5명 이상 하거나 유기기구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됐을 때. 근데 입원 치료자가 발생을 하는 거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예요. 의사 최초 진단 시라는 그게 있죠. 3일 이내 숫자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2주 이상 3명, 1주 이상 5명 이런 부분은 기출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꼭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이긴 하는데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사망자 발생, 신체 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죠.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해서 3일 이내 벌써 좀 이상하죠? 5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2주 이상 입원한 자가 동시에 3명이고 1주 이상 입원한 자가 5명이죠. 그래서 1주 하면은 5명이고 문제가 이게 이제 1주가 아니라 2주다. 2주는 3명 이상. 그다음에 운항이 30분 이상 중단되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고로 본다. 답은 4번이죠. 다른 문제 볼까요? 이 문제는 33조 안전성 검사하고 33조 2항이 있는 중대한 사고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언시설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에 있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언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맞죠? 두 번째,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맞죠? 세 번째,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교육일로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8시간 이상, 맞죠? 4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항이 30분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30분 이상인데 1시간 이상이라고 됐기 때문에 틀렸고, 중대한 사고이며 보고 의무가 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은 등록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언제 취소를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거나 이제 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은 그 등록 등에 대해서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시설 운영을 명할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는 거겠죠.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조금 전에 삼진 아웃하는 거였고요. 이제 경찰이 이제 쭉 나오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한번 보시지 이거를 다 암기하시려고 하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볼게요.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 등록 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시설 및 설비 기준 관련된 거,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섯 번째 지위를 승계하거나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승계한 날로부터 이런 거고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유원시설업, 카지노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관광 표지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기획여행의 실시 요건 또는 실시 방법을 위반하여서 하는 경우,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 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하고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 그래서 아까 뭐 여행사 해가지고 파란색 조그만 글씨라도 신문 같은 걸 보시면은 깨알 같아도 그렇게 안 하면은 등록 취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고요. 야영장 같은 경우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다. 여기 경찰차는 각 나라별로 중국, 일본, 다른 나라 보시라고 해놨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허가 요건이나 아니면은 시설 기준 이제 위반 혹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고요. 관광진흥 개발기금 납부하지 않거나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많죠?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고, 또 관광종사원 자격의 요건이나 아니면은 보고 또는 서류 제출, 관계 공무원 등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출 서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뇌물 주고받거나 고의로 여행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2016년도 문제인데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에요. 3번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카지노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카지노 사업자가 이행을 안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당하죠. 답은 이제 사업 정지 3번이죠. 폐쇄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폐쇄 조치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명령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폐쇄 조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세죠. 그래서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데요. 코로나는 사실 많은 업종이 이런 폐쇄를 조치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단계가 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를 통해서 문을 닫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판이나 그 밖에 영업 표지물들을 제거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 등을 부착을 하죠. 여기는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거죠. 2016년도 기출문제이기도 하는데요. 폐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조금 전에 세 가지 보셨잖아요. 간판이나 영업 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에 해당되죠. 3번에 있는 게시물 등의 부착, 알리는 거죠.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거. 꼭 필요한 시설물 등에 봉인한다. 정답은 쉽게 나오죠. 2번이죠. 과징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징금은 사업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을 수가 있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관할 등록장은 사업 정지를 하는 경우에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2천만 원을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과징금 제도다. 개정 법령이 보시죠. 기존의 법령은 이제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적 성격을 가졌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가징수 절차를 거쳐서 거둬들이는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변경을 했다. 지방세외 수익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변경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 관련 법령 변경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과징금제도 설명했죠. 사업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3번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광종사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업무별 자격 기준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종사를 하게 해야 되는 게 관광통역안내사.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위한 안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종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이 국내 여행을 할 때는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반드시고 얘는 권고. 전부 다 권고하는 사항이죠. 관광 숙박업 같은 경우는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또 호텔 서비스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는 4성급이냐 3성급이냐 업무의 구분에 따라서, 그래서 4성급의 업무 총괄이나 책임자 업무냐 아니면 현관, 객실, 식당 적격 업무냐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관광종사원 면접시험 평가 항목에는 국가관이나 사명감,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 품행, 성실성, 그리고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시면은 요 면접시험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개정법령 13조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게 38조 5항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13조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빌려주지 아니하면 알선해서는 안 된다. 관광진흥법령상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 4성급 이상이고 호텔 경영 업무를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가 권고할 수 있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은 했죠. 그래서 4성급의 총괄 책임자 업무를 하는 거 호텔 경영사고 3성급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호텔 경영사다. 40조 자격 취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자격을 정지명할 수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은 자격을 취소를 한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파란색 나와 있는 부분 4가지죠. 문제 출제하기 좋겠죠. 4가지 중에서 3가지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도 자격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문제에서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3번째, 직무 수행 시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번째,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도 취소가 된다 하는 경우죠.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한 번만 위반을 해도 바로 취소가 되는 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고요.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차 1개월, 3개월, 5개월, 그러니까 1차 위반이냐, 2차 위반이냐, 3차 위반이냐에 따라서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4차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사원으로서 직무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위반을 했을 때 4차까지 했을 때 자격 취소고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라든가 아니면 자격을 취득하고도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시험 출제 문제였죠.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문제인지? 2019년도 문제였는데요. 40조의 자격 취소 내용을 보시면은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8조에 나와 있어요. 40조하고 38조하고 조항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38조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내용 보시면은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이라든가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답은 이제 4번이고요.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용어는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보기에 1개월, 3개월, 5개월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1차 위반에서는 1개월, 2차 위반은 3개월, 3차 위반은 5개월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취득 시 결격 사유고요. 여기는 취득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